매거진. 2016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1호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트위터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특별수사팀의 전 팀장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그리고 부팀장인 박형철 부산고검 검사, 최근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지요. 이 두 검사에게 표창원 전 교수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고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힘내시길,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두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상부와 마찰을 빚은 뒤 석연치 않은 징계와 함께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2014년 5월에도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국정원 사건 때 바로 그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권력이 방해해서 나는 교수직을 던지고 나와서 투쟁했다 라면서 그 과정에서 최동욱, 윤석열 검사도 당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에도 표창원 전 교수는 평검사 여러분, 당신들의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정홍원, 조영군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라면서 시민들은 이준 열사, 최환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를 참 검사로 여기고 존경한다. 님들의 침묵, 시민은 숨이 막힌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맞불 차원에서 자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선거 조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조직을 갖춘 하태경 의원에게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매일경제 보도 내용이 그러한데요. 윤상직 장관 측은 상의만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댓글 등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이후 주요 보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새해 인사에서도 역시 비슷한 성격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정원 사건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서 현 정부 들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지요. 그런데 어제 법원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라고 밝힌 점입니다. 최경환의 과실 유무는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이름이 국민의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 이름이 정해지는 날 외부 인사 3명을 영입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이 앞서다 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네, 북한 핵실험 여파 상당하지요.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전혀 탐지할 수 없는 정보 공백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실수, 실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 상당히 귀가 쫑긋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는 거의 다 신호 정보에 의존합니다. 즉 영상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호 정보에만 의지하지만 그마저도 탐지 범위가 평양 원산선 이남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 후방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거의 멀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어떤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그동안 근육과 뼈의 힘만 증강하는 첨단 무기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과시형 국방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반면 북한 후방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기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350명 수준이던 미국의 한반도 정보 분석관이 50명 수준으로 축소된 채는 비정상적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즉 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요단 즉 501 정보여단에 배치되어 있던 한반도 정보 분석관이 예전에는 35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이라크 전쟁이 악화된 2008년경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현재 잔류인원 50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중동으로 철수한 이후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연합정보체계 즉 센트릭이라고 하는 미군의 정보체계와 태평양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미군 연합사 정보체계 패스K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체계에서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북한 정보가 수록은 되고 있으나 이 정보를 분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분석되지 못한 채 판단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역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석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남쪽의 대응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 정도입니다. 이런 거에 북한이 발끈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송 계속 틀도록 허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위협이 되겠다. 이렇게 북한이 생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응에 대해서 국내에 정치적 계산이 좀 깔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분석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 문제가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또 개별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하는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뻔히 아는 거고 지난번에 이미 8월달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보다 더 세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른바 부분 교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고사총으로 확성기를 조준 사격한다는 얘기를 먼저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실행에 옮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파주, 연천 뭐 이쪽 본들이 또 위험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소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예. 그러면 또 그걸 규탄하는 무슨 뭐 삐라를 보내거나 하여튼 뭐 등등의 또 활동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꾸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이제 격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점은 알지 못했지만은 예정은 돼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이번에 이렇게 4차 핵실험 이 시점에 하게 된 시점에 뭐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 정치적인 고려라고 그럴까.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아니요, 거예요? 우리요? 네,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입니까? 이게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유리한 상황은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풍이죠, 북풍.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면은 중간층까지도 전부 다 보수 쪽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예. 반복 여론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 선거에 있어서는 일단 여당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으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선거 직전은 곤란하고 지금부터 이걸 자꾸 상황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 더구나 이제 3, 4월에는 또 한미 합동훈련이 여보세요? 계획되어 있잖아. 한미 합동훈련이. 그거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한 반복 정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조성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김영환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라고 오늘 땐 김영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존립 근거인 정권교체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운동권적, 관성적 투쟁주의와 그들만의 순혈주의, 뺄셈의 정치가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오히려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모두 10명이 됐는데요. 운동권식 야당 운영은 안 된다는 주장은 이보다 앞선 어제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도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김한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 뻔한 패배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더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뻔한 패배를 당할 걸로 보십니까? 지난 13년 동안 패배했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날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거든요. 네. 그 주체 세력과 주류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게 크게 봐서 지속되어 왔는데, 네. 총선, 대선 4번을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주류로 볼 수 있는 친노 486 운동권이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노선으로 보면은 진보를 강화하자는 진보 강화론이 그 자리를 잡고 장외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투쟁을 다반사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런 야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장애 투쟁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 협상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선거 문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만이 국민들이 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야당으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념 편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야권,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그런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래도 탈당은 뭐 혹시라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 오늘 저는 이제 제 거취와 관련해서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수도권 의원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더 저의 그 유부지를 떠나서 뭔가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혁신을 경쟁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야권이 하는데 조그만 희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기자회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든 안철수 신당에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왕년의 운동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제1야당을 장외투쟁에만 몰두하는 운동권들 주류의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합리적 개혁을 위해 탈당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 정도 되는지를 떠나서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탈당하신 의원들께서는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세월호 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법 개혁, 굴욕적 한일 외무장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의 상식을 거스르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 실정, 민생 파탄에 맞서서 운동권식으로 장외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원내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던가.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대표 시절 원내에서 벌인 투쟁의 성과가 무엇인가. 탈당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개혁입법 또는 정책은 무엇인가. 낙지 않고 합리적이며 운동권 방식도 아닌 여러분의 개혁 정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제까지 몸담았던 당을 낡은 진보라고 선긋고 비난하기 전에 그간 그 당내에서 좌절했던 중도 또는 합리적 개혁 시도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무엇일지를 설명하고 차별화를 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도 맞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야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봐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 이른바 노선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것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표가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 오는 월요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공개했다며 사실상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탄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이 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예, 지금 이렇습니다. 이미 작년 9월 11일 합의 이후에 9월 16일 날 왜 정부와 여당이 노동호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의한 내용에 보면은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된
그 기간제 기간을 뭐 4년까지 연장한다든지 파견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노사정이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이미 합의 파기 길로 이미 들어섰고요. 거기다가 그 지난해 12월 30날 그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 해고와 취약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 노사정 합의를 성실하게 지킬 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하 그 조직에서도 야 이걸 계속 두고만 있을 것이냐. 빨리 이거를 뭐 합의 파기하든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1일입니다. 오후 2시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욕근이의 대통령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응징으로서 기선제압을 하는 진정한 파이터 욕근입니다. 아, 진정한 파이터가 선택한 것이 대북방송이군요. 얼마나 초강력이야. 방송이 엄청나게 쩌렁쩌렁 울려대니까 말이야. 북한군하고 주민들이 놀라 자빠졌을 거라고. 특히 방송 내용에 감동받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북한을 이탈하지 않겠어? 아니, 북한 주민 이탈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니까 북한 정권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겁니까? 아니, 생각해봐. 저렇게 큰 스피커를 가진 나라, 저렇게 흥겹고 신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 아니, 탈북했더니 잘 살기는커녕 가난하고 차별받는다, 심지어 간첩 혐의까지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간다, 아니 이런 소문이 북한에는 안 퍼졌을까요? 하여간 북한이 핵실험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우리가 돈 들여서, 전기 들여서 대북 스피커 방송 했겠어?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 내 편이 더 많은지, 막말되지 네 편이 더 많은지 한번 계산해보자고. 상대가 잘못하면은 한 방 먹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상대가 내가 맞을만 했네, 이렇게 자성하게 만들어야 한방다운 한방 아닙니까? 아니, 막말되지. 지금 북한이 이 소음 폭탄마저도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종북이야? 아니죠.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합의, 그 합의는 왜 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태, 이게 뭐냐면요, 핵실험이 아닙니다. 핵실험을 안 하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런 합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합의하고 달라진 겁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야, 남북 사이에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너 남북 합의서 알지?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이거 아니야 핵심 내용이. 근데 이거 지켜지고 있어? 지켜지고 있냐고.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야. 당연히 확성기 방송도 말이지. 2004년에 남북 군사회담에서 서로 안 하기로 합의 본 거야. 하지만 합의에 그치는 거라고. 지금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 이게 실천되고 있어? 지켜지고 있냐고. 합의는 무슨 합의? 개뿔이지.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한일 두 나라 외무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빅엿을 먹인 지난번 12월 28일 합의, 그 합의도 종이조각, 개뿔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지. 그거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잖아. 아이, 무슨 놈의 잣대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릅니까?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을 뿐 아닙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놈의 잣대가 이렇게 다릅니까? 막말되지. 몰라서 물어봐? 일본은 나라지만 북한은 괴뢰 아니야. 괴뢰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이야.
좋습니다. 만약 한 남한 정치인이 북한 지도자를 두고 말이죠. 솔직하고 거침없다. 그를 만나기 전에 가슴이 뛰었다. 이런 말을 쓰면은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 알지? 어? 북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솔직하고 거침없다. 가슴이 뛰었다. 이런 글을 쓰는 놈 또는 년은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려해야지. 안 그러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남한 정치인이라고? 아니 어디 그런 놈이 정치를 해? 안 그래? 야 김용민, 혹시 네 놈이 한 말은 아니야? 막말꾼 너밖에는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어. 막말되지. 네가 했지? 아닙니다. 저 아니고요. 요근희 대통령님 본인이 그랬다면 어떨까요?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만나면서 썼던 글 아닙니까? 그분은 솔직하고 거침없다. 그를 만나기 전에 가슴이 뛰었다. 이런 표현하신 분이 바로 요근희 대통령님 아닙니까? 아,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물론 우리는 몰랐죠. 김정일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본인이 책에다가 실은 겁니다. 김정일만 보면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느낌이 있다. 가슴이 뛰었다. 이 말씀 본인이 한 거예요. 괜찮아. 나는 이미 유체 이탈한 사람 아니야. 내 머리에서 그 글을 쓰게 만들었던 혼이 돌아오면 물어볼게. 너는 왜 혼이 비정상이냐고. 응? 정신을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은 왜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거지? 라고 물어볼게. 핵실험만 하면은 미국은 여지없이 항공모함을 이쪽 근처로 가져다 놓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 스케줄대로 실험하는데 말이죠. 응? 항공모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와중에 대북 확성기 튼다고 북한이 말을 들을 거라고 보세요? 야, 막말되지. 상관없어. 솔직히 북한 지도층 들으라고 대북 방송 보내는 줄 알아? 남한 보수층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남한 보수층 보라고 트는 거야. 아, 그러니까 총선 선거용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래, 막말돼지가 총선 한번 나가더니 정치의 도사가 됐네. 맞아, 우리 대북 방송은 방송을 틀긴 하지만은 신청곡이나 팩스, 문자 사연 이런 거 기다리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반응이 뭔 줄 알아? 우리가 바라는 반응은 미사일 포탄이야. 미사일 포탄으로서 청취자 사연 보내줘.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남한 땅에 미사일이 날아와봐. 그걸로 총선은 끝나. 위대한 그림이 완성된다고. 야당도 선거 준비 우리처럼 좀 해봐. 언제까지 선거 직전에 이르도록 싸우기만 할래?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부면서 정치바인 김원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부에 나와 계신다고요? 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만납니까? 안철수 의원 만납니까? 영입 제안이 온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어제 정오부터 대북 방송이 시작됐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갔어요? 이게 지금 136일 만에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지난해 8월 25일 날 그 8.25 합의라고. 네. 그때 이제 그 남북이 만나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때 멈춘 뒤로 지금 136일 만인데 11곳 지역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11곳 지역에 군은 지금 최고 경계 태세 발령했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타격 무기 이런 것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북한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이나 체제 비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셈이군요. 그렇죠. 뭐 북한에 포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사진 기사가 실려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제 충분히 그럴만하죠. 저번에도 직접 타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 때문에 아마 국지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 내용들이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요? 뭐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확성기별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자유의 소리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뭐 뉴스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남한 내용이나 주로 이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대북 방송이라는 게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 내용 문제도 있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도 져야 되고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스피커에 대고 시끄러운 경음악을 계속 트는 거죠.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물리적인 소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스피커의 그 음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 음량이 한 10km에서 20km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10km에서 20km.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출력인데요. 민간인 거주지까지도 당연히 들리겠군요. 충분히 가죠. 민간 거주지까지도 가고 그렇다면 이게 소리가 닿는 거리가 그 정도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북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 공격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이겠네요. 대단히 높고 그 점 때문에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전략적인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다면은 우리 접경 지역에 사는 남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당연히 고조되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뭐 일단 안보 관광, 그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이런 쪽 다 관광 중단됐고요. 민통선 출입도 지금 금지됐고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 휴가도 못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쪽은 군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타격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이렇게 갈등이 높아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유엔을 움직이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일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강대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혹은 공조를 해서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는 외교술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공조를 취하는 데는 굉장히 스텝이 꼬이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뭐 국내 정치용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이제 외교 전문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한미일 중러가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데 북한을 이렇게 계속 자극하다가 결국 충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한미일 대 중러 북 이렇게 3대 3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정부가 모를까요? 설마? 모를 리는 없죠. 모를 리는 없는데 아마 4월 총선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분들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국내 용도로 자꾸 이 북한 이슈를 끌어들이려는 것 이것도 뭐 일종의 북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풍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새누리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지난 그 예산안 공연에서는 굉장히 덕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선진화법을 결국에는 야당 배제하고 뜯어고칠 모양이죠? 뜯어고치려고 오늘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선진화법에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직권상정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관심 법안 통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룰을 바꾸겠다. 룰을 바꿔보자.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핵심이 이제 그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국회법 개정안 역시 법률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는 국회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규율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야당 협조 없이 지금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80석이 넘어야 사실은 그렇죠.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뭐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 의석수는 180석이 못 되고 있고 못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법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은 정의화 의장이 선진화법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분이 반대했잖아요. 원래 재정 당시부터. 반대했었고 지금 본인 지론이 19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위해서 선진화법이라도 바꿔놔야 된다. 이런 평소 지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장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장 관심법안이라고 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대로라면은 아무리 자기가 관심이 있어도 국회법에 의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이 뭐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그 동의 없이 이거를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선진화법 바꾸자고 친박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많이 비웃겠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해놓고 저렇게 후회하나? 이러면서 속으로 비웃을 것 같고요. 자, 그 선진화법 위헌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8일날 현재 이제 공개 변론이 있는데, 뭐 공개 변론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저희가 점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때 이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열거든요. 아마 거기서 이제 찬반 논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거고, 그때 이제 재판관들이 하는 질문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분위기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까칠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 법률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안철수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온 곳인 것 같은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끝내 이제 창당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락을 했고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기자회견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못했지만 함께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좀 소동이 있었어요. 소동이요? 오늘 일단 당 이름을 정했죠. 국민의당이라고.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인데 아마 약칭이 뭐 국민당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이 국민의당에서 오늘 그 5명 영입 인사를 발표했어요. 한승철 전 검사장, 그리고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안재경 전 경찰대 학장, 이승호 예비역 육군준장 이렇게 5분을 발표했는데 여권 성향이네요. 근데 이분들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은 이분들 중에 한승철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그래요. 그때 이름이 올라서 되게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고 기소도 됐고 물론 무죄는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복직까지 했습니다. 복직까지 했는데 어쨌든 한번 기소가 됐던 이제 논란의 인물이었고요.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북풍에 연루된 의혹 때문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됐었는데 그 조사를 좀 무마해달라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그게 적발이 됐는데 뭐 공소시효가 좀 지나고 이래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DJ 떨어뜨리려고 북풍에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DJ 정신 계승한다더니 DJ 떨어뜨리려고 애썼던 사람을 영입해요? 그리고 그 허신행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민정부 때 장관했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서울 농수산물공사 사장 시절에 이게 지금 최경환 장관하고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당시 현직 국회의원 후원 회장의 자제를 자기 공사에 넣기 위해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기소가 됐어요. 이제 저쪽 국민의당 설명으로는 결국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의 인물들이
소위 말해서 1호 영입처럼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 1시간여 만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아, 이분들의 그 영입을? 예, 이 5분 중에 3분의 영입을 취소를 해버리고 이제 한상진 그 위원장께서 우리가 스크린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사과드린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대표 맞나요? 안철수 대표도 사과드린다. 의원이죠. 의원이죠. 예, 안철수 의원도 자기들이 이번 좀 서툴렀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죠. 네. 아이고, 그래도 그 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 해서 팔을 걷고 나섰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끄는 인물들 5명 중에 3명을 취소했다. 이것도 시작부터 좀 파행이군요. 이게 결국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탈당한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창준이 쪽 인사 설명으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영입 인물들은 스크린을 다 꼼꼼히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추천을 하니까 좀 그런 스크린을 좀 덜 한 측면이 있다 믿고 그랬다가 이제 이런 탈이 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왜 국민의당을 향해서 우리 당에서 소위 입지가 약한 분들이 이제 소위 B급 인사들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해왔는데 그런 인상을 좀 강화시켜주는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안철수 의원 측근하고 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 대판 한판 붙은 적이 있다. 그런 그래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안철수 의원 측근들이 탈당했다고 다 공천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 탈당파 의원들이 발끈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누굽니까? 황주홍 의원. 그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지금 안철수 개인의 지지율보다도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걸 안철수 사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 갈등들이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공천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파열음을 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들 공천을 안 줄 것 같아서 사실 탈당한 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선수끼리.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 다 공천 주면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도 인심을 많이 잃은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혁신의 그 어떤 이미지도 많이 바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안철수 의원 고민이 많겠습니다. 여러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 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시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6년 중국 외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 이틀 연속으로 중국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래도 뭐 이슈가 엄청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큰 이슈여서요. 예. 네,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원인은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경제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예. 청자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중국 경제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예.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여러 기술적이고 경제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이런 예를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10년에 네. 노벨상위원회가 류 샤오보라는 사람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중국 사람이 모양이죠? 예, 근데 이 류 샤오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적 다당제를 주장하던 중국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부터 네. 이제 중국에서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이 돼서 11년형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류 샤오보 교수를 뭐 반체제 인사로 지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노르웨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로 지정을 하니까 중국이 노르웨이하고 국교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당시 진행 중이었던 중국 노르웨이 FTA를 전면적으로 수상을 중단해버리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산 제품들을 자국 국민들을 뭐 압력을 해서 수입을 거의 못하도록 하는 지경에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소비되는 연어의 90% 정도가 노르웨이산 연어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비중이 30%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연어가 사실은 뭐 뭔 죄가 있겠습니까만 이 노르웨이에서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 사람 수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화해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구애를 펼치는데도 중국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네. 노벨상 수상자로 우리 반체제 인사를 선정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EU 국가들 소속 국민들은 중국에 이제 입국할 때 다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노르웨이만 쏙 빼놓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시아 출신으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자가 인도 출신의 아르티아 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센은 별명이 이제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 혹은 후행 경제학의 대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경제학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드느냐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의 가난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복지정책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체되지 않는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국가 이런 국가에서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는 국가요? 교체되지 않는 정치 권력이 있는 국가. 교체되지 않는. 이게 왜 그렇냐면 센이 이제 가난한 국가들을 다 연구를 해보고 내린 결론인데 정치 권력이 국민들의 삶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으면 국제가 이어지면 경제가 개판이 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 무리한 뭐 확장 설비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반체제 인사를 선정을 했다고
연어를 안 수입하고 이런 경제 정책을 펴는 이 정부가 치졸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북 불기, 뭐 이 큰 나라가 엄청나게 떨쳐 일어선다 이런 모습에 맞냐는 거죠. 이게 우리도 제가 이제 정치 문제는 잘 몰라서 가급적이면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 한국도 지금 보면은요, 저는 요즘 정말 되게 안타까운데, 이 정부는 정말 경제 정책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막 할 수 있는 게 40%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광복절 다음날 하루 쉬라고도 하고, 도로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하고, 멀쩡히 가을 세일 준비하는데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하라고 하고, 아무거나 막 해도 이게 물론 뭐 이 정치 권력이 교체가 당연히 되기야 되겠지만, 이게 자기들을 확고하게 정치 권력의 근간이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마구마구 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 위기는,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은 중국은 진짜 이 경제가 정부가 시장의 시그널을 너무너무나 잘못 준 게 누적이 돼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이나 민생에 근본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 정치 권력이 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경제 뉴스를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인해전술이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맨날 쪽수경제라고 이게 저는 좀 놀리는데. 쪽수경제. 그런 식으로 가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래도 뭐 한번 시장이 열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원히 버틸 수는 없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오늘 연합뉴스인 요즘에 현대자동차를 흉기자동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흉기차 이렇게 부르죠. 흉기차,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현대차가 흉기차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제가 절대로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기사가 제가 민중의 소리에 입사한 1년 반 만에 제일 클릭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45만 명 정도 클릭이 나왔는데요. 42만이요? 근데 편집국장도 놀라고 저도 좀 놀랐고요. 그렇게 썩 잘 쓴 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심지어 국장도 기사를 내면서 이건 뭐 기사가 썩 좋은 기사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톱으로 올리지는 마라 이렇게 편집에 지시까지도 했었던 기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이런 종류의 기사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차가 워낙 큰 광고주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기사를 이제 국민들께서는 아예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민중의 소리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댓글로 용기를 내서 이런 기사를 보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션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진보 언론도 그동안 현대자동차 눈치를 봤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현대차가 40% 이하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게 오늘의 뉴스지만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를 한 대 묶어서 보는 게 정상인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만 빼고 항상 70%를 넘겼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이요.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국내 고객들 알기를 정말 호구로 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국내 고객들을 호구로 한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7, 8월에 좀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개타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개타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어렵네요. 현대 신형 신작이었죠. 신형 산타페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한 고객이 이제 차를 샀는데 산타페를 샀는데 그 차의 시동을 끄니까 한 3초쯤 있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왈왈왈 하는 개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했죠, 현대차에. 그랬더니 원래 엔진 소리가 그래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개소리가 나는 산타페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산타페 차주들이 계속 그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건이 커져버린 거죠. 나도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산타페 개소리, 그러니까 개타페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사건이 퍼지면서 이제 여러 소비자들이 야 뭐 이렇게 이제 산타페를 사면 가지를 옵션으로 끼워주는 거냐, 뭐 이렇게 멍멍이 옵션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사태가 퍼지니까 이제 현대차가 리콜을 해서 차를 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 현대차 관계자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참 듣기 힘든 소리인데 민감한 소비자분에게는 거슬렸던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산타페에서 개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야, 소비자 귀가 밝아서 생긴 일이다 이런 식의 핑계인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온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2002년도 DJ 정부 시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동차 명장 칭호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명장. 이분이 박병일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너무 이 내수용차들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도 하시고 그래서 뭐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했더니 현대차가 2014년 12월에 이 사람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고소가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어도 될 리가 없는 고소거든요. 이건 그렇죠.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장칭으로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당연히 뭐 인천 남동경찰서가 수사를 했는데 이제 죄 안 됨,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는 고객의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걸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버려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충호 사장이라는 분이 현대차 사장인데 무슨 그 차 행사에서 기자들이 왜 현대차가 이렇게 안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 용감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노조 때문이죠. 노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귀족 노조 때문이죠. 이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현대차가 우리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니네들이 우리 차 말고 살 게 있어?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워낙 이 내수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 부회장이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니 그제서야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며 내수에 신경을 쓰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충호 사장이 뭐 고객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는 거죠. 뭐 소비자와의 대화도 하더만요. 그 오너의 지시가 있은 다음에 현대차가 공식 블로그로 오해와 진실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뭐 소통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도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70% 넘었을 때는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뭐 개소리가 들리면 이기가 밝은 탓, 뭐 현대차의 안티는 귀족 노조 탓,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오너가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뭐 고객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게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진짜 작년부터는 뭐 정의선 부회장이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실을 신설을 하고 한국 고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하는데 이 그 오너가 한마디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뭐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척하는 이 태도가 진짜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고객들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지켜보고 해야만이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국내 고객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대자동차의 어떤 차를 이용하는데요. 다음에는 딴 차를 할까 해요. 이거 뭐 보니까 가끔씩 위험을 느낀 데도 있었고 말이죠. 뭐 현대자동차의 태도와 무관하게 내수용 제품이 엉망인 건지 여간 전에 타던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대차가 하여간 해명을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객들한테. 아니 차를 모는데 갑자기 빙판길도 아닌데 휘청청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현대차 100만 원 뒤에 가담을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전 그런 실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음에 또 저기
쌍용자동차 또 해고 노동자들 얼마나 복직시키는지 그거 보고 쌍용차를 살지 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사장님이 나가라고 힌트 주셨을 때 즉각 짐 싸지 않고 뭔가 또 있겠지 하면서 손가락을 빠는 놈들을 경멸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의 정통성을 부정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검사 출신이며 원세 훈일병 구하기의 최전방 수비수였던 총리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례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지난 대선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마치 박동지가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덮어씌우고 있는데 이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황교안은 부팀장 박형철 검사처럼 즉시 관두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 우선 윤석열 당신 최고야, 이런 취지의 최고장을 보내야 할 것이다. 최고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한다면 윤석열이 일하는 대구 고검 앞에 확성기를 설치해서 윤석열 사퇴 촉구 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 한다면 윤석열 집 대문 앞에서 수소가 아닌 수컷소, 즉 숫소를 데리고 와서 숫소가 마구 똥 폭탄을 쏟아놓고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한다면 윤석열 집 앞에 소녀상이 아닌 소년상을 만들어 놓고 아빠, 왜 이 집에 사시는 거예요? 여긴 누구 집이에요? 이젠 우리 집에 와서 엄마와 살아요. 아빠, 외로워요. 라면서 마치 윤석열에게 혼외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박동지에게 한번 찍히면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면서 이 나라에서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다가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주말인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즉 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경향신문에 실린 법인 스님의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양비론과 양시론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판단과 시각은 사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마침내 힘있는 세력들의 부당한 반칙과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시켜주는 화쟁이 될 수 있다. 화쟁은 때로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함정을 갖고 있다. 인종,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서 문화와 규범과 방법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의 생각과 차별적인 행위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것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도시 곳곳에서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을 파악해볼 때 건물주가 세입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세를 올리고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화쟁해야 하는가? 세입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함께 살아가자고 건물주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웃으면서 손을 잡게 하는 일이 진정한 화쟁의 정신이고 방식일 것이다. 탐욕과 독점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교묘한 옳지 않음이 너무나 많다. 이해와 사랑으로 상생하는 길, 이것이 진정한 화쟁이 아닐까.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